안녕하십니까. 박인준 변호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내 의사를 관철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또 상대방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든 사적인 영역에서든요. 그러니까 응대를 잘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타인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 의사를 관철시키고,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책에서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송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비즈니스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전략적 모호성 들어보셨나요? 전략적으로 내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든 일이든 그런 뭐 사건이든 간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제가 드는 예를 들어보시면 그거 나도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A하고 B하고 뭐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B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A한테.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B가. 그 상황에서 이제 A는 또 마침 또 공무원이야. 공무원이고 이래서 뭐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은 자신의 어떤 일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뭐 공무원들은 입건되면은 수사기관에 송고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B가 많이 다쳤어요. 전치 한 5주 나왔어요. 그럼 이제 A는 이제 그 B에게 합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때 B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라는 점입니다. B가, 나 치료비가 얼마 나왔고, 내가 뭐, 치료받는 동안 내가 회사도 못 가고 이래서 네가 나한테 얼마를 줘야지 합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A가 지금 합의하자고 얘기 꺼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를 많이 하세요. 협상에서 기본은 아쉬운 사람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는 거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피해자인 B가 뭐 얼마를 받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운더리를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합의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바운더리 설정해 놓는 거를 깎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가해자인 A가 그 금액을 깎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B가 먼저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렇게 깎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B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때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B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쉬운 건 A죠. A로 하여금 그 금액을 먼저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A가 공무원이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금액을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쉬운 A의 입에서 그게 나오게끔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협상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냥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우면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그런 분이 아니시길 고대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전략적 모호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장을 써요. 소장을 언제 씁니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든, 아니면 뭐 크게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당했든,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어떤 뭐 횡령, 배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혔든, 소장을 써요. 소장을 쓸 때, 그 소장 작성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은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때려서 쓰는 겁니다. 가장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실력이 없는 변호사나 아니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이 가장 큰 실수. 소장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넣는다.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때려넣고,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때려넣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실수는 안 하지만, 결국 소장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간결하게 쓰는 게 소장인 겁니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소호소송 진행에 따라서 어떤 말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오인되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내가 그거를 번복해야 될 상황에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해버리죠. 처음에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놨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그러면 내 진술의 신빙성과 내 논리의 정합성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장 끝까지 바꾸지 않을 기초적인 것들만, 그리고 간결한 태도로 소장을 넣고 상대방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뭐 전략적 모호성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기보다도 전략적 모호성의 태도가 가미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장 작성, 그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전략적 모호성은 내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황을 빨리 타개하려는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캐치해낼 수 있고, 그거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비언어적인 부분으로도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전략적 모호성도 그냥 아무나 다 취하면 다 먹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협상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상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이걸 써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전략적 모호성, 오늘 광화문 박인준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해줬는데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해서 그냥 뭐 아무 상황에서나 다 전략적 모호성 했다가 멱살 잡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법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런 사건의 성숙성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적합한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혜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변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